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기능적,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반드시 이렇게 뭐 나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자식 잘해줬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이 있어.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세상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 비겁하게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좀 삶을 좀 정리해야 된다. 공평하게 뭐가 공평해? 삶이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삶이 무슨 공평합니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뭐 우리 동네는 강남이니까 강남 애들 보니까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별의별이 다 섞여 있어서 나 알고 보니까 다들 강남에 잘 살대. 신기해.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잘 살아. 직장 이상도 가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동네, 산동네, 뭐 봉천동 어디 구석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해봤자 정말 거기서는 뭐 개천에서 못 나는 거야. 하나 놔도 용 정도. 여기는 다 용인데. 이게 그런 면에서 다 절대로 자기 책임이라 할 수 없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내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할 말 되게 많아요. 저도 공평하지. 목사님이요?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이게 진짜 놀라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돼. 그 세계에 들어가는 송명희 시인처럼 저는 한 30년 못 들어갔어. 그리고 목사 한 30년은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이해를 했어. 공평하신 하나님. 그 맛을 못 봤으면 못해.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공평하시면 하나님 들을 때마다 짜증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기분은 내 책임이면 내가 좋은 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근데 이제 내가 내 기분에 대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기분에 대해서 상대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자신의 변화를 위한 자기의 감정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는 거냐, 감사 채널, 감사 수행, 그 다음에 아름다운 채널, 아름다운 수행, 사랑 채널, 사랑 수행, 감사 호흡, 뭐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요. 자, 이 단어들이 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 단어들이 다 몇이에요? 이 단어들이 다 200 이상의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참 동안 또 감사 훈련했던 얘기도 왜 그걸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이제 EFT 배웠죠, 그죠? EFT의 원리는 바로 이 원리에 움직인 거니까, 이 원리에서 움직인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기 보면은 비록 내가 이런저런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 수용, 깊이 사랑합니다. 수용과 사랑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치는 이유는 이제 흥미로운 것이요.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차이는 동양 의학은 임상학이에요. 임상학. 용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상학입니다. 임상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해보고 변화가 일어나서 발견이죠. 임상적 발견이 동양 의학이고요. 서양 의학은 이제 분석을 해갖고 그다음에 원리를 발견하고 어떤 실험을 하고 뭐 이런 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참 이해가 안 돼, 동양의학이. 동양의학은, 서양의학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동양의학은 확률이야. 그런 면에서 서양의학보다 동양의학이 훨씬 더 양자역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EFT를 소개를 해드렸던 거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간 요거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가지 질문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어느 책 하나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쉬운 책이 있어요. 제일 쉬운 책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일 쉬운 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제목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요. 중간에 아마 쉬었다가 떠오른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책을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책 제목 하여간 그 속에서는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 수준을 좀 너무 이렇게 높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뉴라이프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낯선 개념일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반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물질. 그래서 이제 엔티메타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있고 반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반물질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성격은 뭐냐면 모든 게 똑같아. 단 뭐만 다르냐면 전기만 달라.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쓸 때 여러분 이거는 전자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전자는 다 우리 뭘로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전자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플러스야. 이런 전자를 양전자라고 얘기하죠. 전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를 양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전자는 실제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병원에 가면은 암 환자들이 이제 추천받는 것 중에 펫 스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펫 스캔이 이게 양전자인데 이 펫이라는 전자가 양전자입니다. 양전자야. 이게 아니라 양전자, 이건 이미션에서 방출, 이건 촬영기, 이런 촬영기 이런 것의 약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방사선 원소가 있는데 방사선 원소에 자극을 줘, 강력한 열을 제공해주면은 그 방사선 원소에서 양전자가 나와요. 실제 양전자가 나옵니다. 그 양전자가 나오면은 그 양전자를 우리 몸에 쏘는 거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단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야.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단 거. 그러니까 이제 단 거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암세포가 있는 사람에게 단 거는 그냥 암세포를 그냥 증식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설탕, 백설탕 같은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포도당, 이게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백설탕과 관련된 그런 포도당 종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펫스캔에 집어넣기 전에 기계, 동그란 기계 있죠, 사람 집어넣는 거. 여기 집어넣기 전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주사를 놓는 거죠. 온몸에 이제 일종의 그 수액같이 그런 주사를 받으면은요, 그게 뭐냐면 이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이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에 흡수가 되겠죠. 세포의 흡수 어디에 제일 많이 흡수가 될까? 암세포,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에 잔뜩 흡수가 되는, 거기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이제 원래 세포는 전자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양전자를 딱 싸대는 거예요. 몸 전체에 양전자를 싸대면은 이 양전자와 전자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감마라고 얘기하는 이 감마선이라고 얘기하는 빛이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입자들이 또 생겨. 이 감마, 이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둥그런 기계가 그걸 촬영하는 거예요. 빛 나오는 걸 촬영해. 그럼 어디서 제일 빛이 많이 나올까? 암세포에서. 그래, 요게 암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엑스레이 이런 거 말고, CT 말고, 비싸니까 나중에 CT 말고 이거 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확정 진단이 펫스캔으로 들어가는 게 정확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이런 고체 덩어리, 이런 덩어리들, 이 물체들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은 원래 전 우주가 시작이 될 때, 전 우주가 창조가 만들어질 때 이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동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양전자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물질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있어야 할 반물질이 제거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물질만 남은 거다. 이게 지금 과학의 정설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확고한 정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음과 치유에게서 접목을 시킨다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념,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뭐 상식이라고 이거 또는 상투적 생각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부분을 보통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통념과 그다음에 이런 상식과 상투적 그런 생각이야. 이걸 갖고 우리는 계속 사는 거야. 이걸 갖고 계속 살게 될 때는 특별히 이걸 갖고 사는데 지금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어. 그것이 정신적인 질환이든 육체적인 질환이든 내가 부딪히는 사회적인 문제든 풀어야 할 문제든 내가 이 상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죽음이야, 죽음. 끝이야.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반통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통념적인 생각, 반상투적인 생각. 내 머리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 하신 반통념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다? 나 암에 들어오는 순간 암에 나는 어떻게 되겠다? 죽었다. 라는 것이 통념적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삼길에 나는 죽었다. 말길에 난 죽었다 이제. 그건 우리 통념이에요. 그렇죠? 통념이야. 그런데 그런 통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어. 왜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 첫째, 내가 이제 암 투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세계를 이해하겠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에 또 들어가서 그 아픔과 고통, 그게 뭔지를 이해하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세계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아주 전혀 다른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 난 죽게 되었다는 것이야. 내가 경험하게 됐다. 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는 그것이 뭔지 알게 됐다. 그래.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 고통의 의미를 다음 주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를 알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 참 내가 지금 70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인데 내가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지금 몇 년 더 산 거예요. 20년 단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 잘 가겠습니다. 어느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암 그러면은 우리가 쓴 단어에 암에 걸렸다 이렇게 쓰잖아요. 백혈병에 걸렸다, 무슨 암에 걸렸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암이 무슨 용어인지 아세요? 암자가? 변변자에 뭐예요? 입구자 3개잖아. 뭐냐면은 입이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까지 쌓였는데 꼭 막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해도 암에 대해서 죽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암할 때 내가 내 자신과 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느끼고 사는지, 나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나의 어떤 그 양자의 영역, 필드의 영역, 마음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첫째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와 소통이 시작해야 돼.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내 자신은 공감을,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맞아. 너 애썼다. 어떤 때는 나한테 화를 낼 수 있어. 너는 날 그렇게 무시하더니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을 흔히 포커싱이라는 유명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치료하는 방법이. 자기와 소통을 하는 게. 이거 하는 거,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헉헉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표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하니까 적절하게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자기 표현을 배우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기분이 이런 생각이, 내 기분이 이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암이라는 것만 알아도요, 자기하고의 소통의 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타인하고 소통의 길을 빨리 배워야 돼요. 그건 약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양자적 치유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걸렸다는 말은 뭐예요? 걸렸다는 말이 또 이 단어가 걸렸다. 걸렸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 걸렸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놈 단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원래 걸렸다는 단어는 걸리다의 수동태입니다. 걸리다의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야. 당한 거야. 그럼 이 단어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물건 탁 걸려놓는 거. 그렇게 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뭐가 치유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걸렸어, 걸리긴. 왜 이렇게 걸려 있어, 그냥. 이렇게 죽지, 이거 죽자고 하는 얘기죠. 바꿔봐라. 좀 바꿔봐. 이 단어를 이 동사를 좀 바꿀 수는 없을까? 왼수하고 동침한 말이 됐구나. 동침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 암과 동침하다. 암과의 동침.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침대에 같이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암과 동침하는구나 내가. 동침이지 말 그대로. 그럼 암과 친해져야 되겠죠? 암과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그러면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반통념적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단어들 아닌 망했다가 아니야.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통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긴 길이 없지만 여긴 길이 있어. 여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생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세상의 생각에서 이탈해서 굉장히 세상의 생각과 초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이런 것이죠. 반통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유를 역설적 사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역설적 사유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은 바로 이 역설적 사기의 구체적인 예입니다.